프랑스 남동부의 아름다운 도시 무쟁에 사는 기슬레이는 부유한 미망인이었습니다. 여유로움을 즐기며 친절했던 그녀를 많은 이들이 좋아했죠. 그런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던 친구가 집에 방문했던 날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전화 역시 받지 않았던 기슬레인. 이상함을 느낀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비어있는 기슬레인의 지갑을 발견했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담배 상자에서 지하실 열쇠를 발견했던 경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들은 지하실로 향했고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는 돌아갔지만 이상하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열고 들어간 문 뒤에는 침대와 나무 막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막아둔 느낌이었죠. 어두운 지하실 안쪽을 살펴보던 경찰은 보일러실에서 사망해 있는 기슬레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더 놀랐던 이유는 와인 저장고 문과 보일러실 문에 적힌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오마르가 나를 죽였다라는 피로 적힌 문장. 오마르는 그녀의 집 정원을 손질하는 정원사의 이름이었죠. 1962년에 모로코에서 태어난 오마르는 평소 조용하고 자상한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는 프랑스 사교계에서 이름 있는 프렌신이라는 마담의 집에서 정원사로 일을 했었는데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자 가족들을 프랑스로 불렀습니다. 20대 초반에 프랑스로 오게 된 오마르는 학교에 다니지 않아 읽거나 쓰는 것에 서툴렀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정원사가 되고 싶었기에 돈이 들어가는 교육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소개로 프렌신의 집 정원을 가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오마르는 항상 성실하고 묵묵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 그를 프렌신은 좋게 보았고 이웃에 사는 기슬레인에게 괜찮은 정원사가 있다며 소개하기도 했죠. 기슬레인도 그를 좋게 보았기에 쉬는 날에는 본인의 집 정원도 맡아달라 했고 오마르 역시 돈을 벌고 싶었기에 이를 수락했습니다. 정원 손질이야 매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에게는 좋은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인인 여성과 만나 결혼해 아이도 생겼고 고정적인 직업도 있던 그는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프렌신이나 기슬레인도 고용주의 입장에서 갑질 같은 것은 하지 않았고 그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티타임에 초대하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한 번은 오마르가 아내에게 기슬레인이 자기의 두 번째 어머니 같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둘의 관계는 좋았다고 합니다. 그는 슬롯머신을 좋아해 가끔 일을 마치거나 쉬는 날에는 도박장에 가기도 했지만 그저 소소하게 즐기는 정도라 가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91년 6월 24일에 기슬레인이 살해된 채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전날인 23일에 그녀는 오전에 친구와의 통화에서 지인의 생일이라 점심을 먹기로 했다며 서두른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 그녀는 친구에게 내일 점심에 만나자 말했고 둘의 통화가 끝난 시간은 11시 50분 무렵이었습니다. 이 통화가 기슬레인이 살아있는 마지막 흔적이었죠. 그녀는 23일 13시에 있던 지인과의 점심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약속에 늦은 적이 거의 없는 그녀가 오지 않자 걱정된 지인은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일단 일정도 있고 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긴 했지만 지인은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기슬레인이 신경 쓰였죠.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함께 그녀의 집에 찾아갔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약속을 잡았던 기슬레인의 친구는 그녀의 집에 점심 무렵 도착했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불러보아도 안에서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친구는 이웃에 사는 프렌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보안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안 직원을 불렀습니다. 어제부터 보안 장비가 작동된 기록은 없다고 말한 보안 직원은 그녀들의 부탁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는데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거실에 있는 테이블 위에는 어제 지인에게 주려고 준비한 듯한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실에 있던 그녀의 지갑은 비어있긴 했지만 눈에 띄는 장소에 있는 귀중품들은 그대로 있었고 집 안도 그리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기에 강도가 든 것 같지는 않았죠. 정돈되지 않은 침대에 안경과 일기장이 놓여있던 것으로 보아 늦게 일어난 그녀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지인과의 약속에 나가기 전 무슨 일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자 그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도착해 설명을 들은 경찰은 집 안을 살펴보던 중 담배 상자에서 지하실 열쇠를 발견했고 아직 아무도 확인해보지 않은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집 옆에 따로 입구가 있는 지하실의 철문은 별다른 문제 없이 열쇠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잠금이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은 열리지 않았죠. 안쪽에서 무언가가 막고 있는 것을 문틈으로 확인한 경찰은 다급한 마음에 발로 차며 억지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무언가가 막고 있다는 것은 다른 입구가 있지 않은 이상 안에 누군가 있다는 이야기였으니깐요. 강한 충격으로 인해 문을 막고 있던 침대와 나무 막대가 뒤로 밀리며 지하실에 들어온 경찰은 입구 옆에 있는 와인 저장고 문을 보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문에는 오마르가 나를 죽였다라는 문장이 혈흔으로 쓰여 있었거든요. 지하실 안쪽에 있는 보일러실 문에도 같은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실 안에는 사망한 기슬레인이 쓰러져 있었죠. 근데 좀 이상한 것은 그녀가 보일러실 문으로부터 약 2m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 만약 그녀가 다행 메시지를 남긴 것이라면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였을 텐데 무엇 때문에 문에서 좀 떨어진 장소에 쓰러져 있던 것일까요? 그녀의 머리에는 둔기로 맞은 듯한 흔적과 몸에는 15cm 정도에 달하는 자상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목욕 가운을 입고 있던 것으로 보아 그녀는 수영장 관리 장치를 조작하기 위해 지하실에 내려왔다 변을 당한 듯 보였죠. 사인은 실혈사, 사망 추정 시간은 지인과 점심을 먹기로 했던 23일 12시에서 13시 무렵.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흔적으로 보아 처음 공격이 시작된 부분은 보일러실 좌측에 있는 지하실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공격받은 뒤 범인을 피해 보일러실로 달아났다가 범인이 지하실을 나가자 입구를 침대와 막대로 막고 다행 메시지를 남긴 것일까요? 하지만 그녀의 발과 무릎 뒤에 남은 찰과상, 옷에 남은 먼지는 누군가 그녀를 끌고 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당시 상황을 짐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우선 경찰은 기슬레인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다행 메시지를 바탕으로 그녀의 집 정원사였던 오마르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23일에 기슬레인의 이웃인 프랜신의 집 정원을 손질하긴 했지만 기슬레인은 보지 못했고 결코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부인했죠. 평소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지만 다음날 종교와 관련된 일이 있어 23일에 일을 했다는 그를 경찰은 의심했습니다. 그날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점심 무렵에 무엇을 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오마르는 마을에 있는 빵집에서 빵을 사 집으로 가 점심을 먹은 뒤 12시 40분 넘어 일을 하러 프랜신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답했습니다. 13시 10분 무렵 그가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프랜신과 그녀의 딸이 보았다고 하니 얼추 시간은 맞았죠. 하지만 그가 점심때 집을 갔다는 것을 증명할 증인이나 증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빵집 주인은 23일에 그를 본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당일 입었던 아직 세탁하지 않은 옷에는 혈흔을 비롯해 별다른 흔적은 없었지만 여전히 그는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몇 개월 전 지하실에 내려간 뒤로 한동안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그의 신발에서 지하실 바닥과 일치하는 돌이 발견되자 상황은 더 불리해졌죠. 이 증거를 보여주자 그는 얼마 전 화분을 지하실에 놔두었다고 말을 바꿨지만 경찰은 그를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상한 점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 기슬렌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다행 메시지의 철자가 틀렸다는 것. 이 때문에 경찰은 이 다행 메시지를 그녀가 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녀가 편지와 일기에서 비슷한 실수를 했던 것을 발견.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필적 감정이 어려워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리긴 했지만 우선 경찰은 이 다잉 메시지를 쓴 이를 기슬레인이라 확정지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실 문을 막고 있던 침대와 막대를 그녀가 설치한 것이라면 보일러실까지 이어지는 혈흔이 존재해야 했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접이식 침대는 바퀴가 달린 것이라 움직이는데 불편함은 없었고 만약 구부린 상태로 밖에서 문을 닫으면 문에 밀착될 듯 보이긴 했지만 함께 문을 막고 있던 막대의 경우 그렇게 하기 힘들었기에 이는 안에서 설치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생각됐습니다. 지하실 문의 아래에는 틈이 있긴 했지만 매우 좁았기에 그 사이로 막대를 집어넣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죠. 혹시 영화나 만화에서 보았던 밀실 살인이 일어난 것일지도 몰랐지만 경찰의 초동 조사 실수로 정확히 밝히기는 어려웠습니다. 처음 그들은 지하실 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조사했는데 지하실 와인 저장고에 창문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이미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시간이 좀 지난 뒤였기에 증거로 조사하기에는 오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실수했던 것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사건이 발생한 당시 빵집에 갔었다고 진술했고 빵집 주인은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가 경찰에게 알려주었던 빵집은 다른 빵집이었습니다. 경찰이 잘못 찾아갔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오마르가 알게 된 것은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실제로 오마르가 갔던 빵집 주인은 그가 점심시간에 자주 찾아오긴 했지만 몇 달 전에 방문했던 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죠. 기슬레인의 허벅지에 남아있는 혈흔의 모양은 그녀가 쓰러져 피를 흘린 뒤 보일러실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녀가 일어났다면 상당한 양의 혈흔이 복강에 채워졌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보일러실 문 안쪽에 쓰여진 두 번째 다행 메시지 역시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그녀가 다행 메시지를 두 군데나 적었고 또 무엇 때문에 마지막에는 보일러실 문으로부터 약 2m가량 떨어져 있었던 것일까요? 게다가 그녀는 발견 당시 두 팔을 위로 하고 다리가 벌려져 있어 마치 끌려간 듯한 자세였다고 합니다. 경찰의 초기 수사 실수와 더불어 여러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오마르를 범인으로 여겼습니다. 슬롯 머신을 즐겼던 그가 최근 도박으로 돈을 잃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기슬레인에게 가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월세가 한 달 밀렸던 점과 기슬레인의 집에서 현금만 사라진 점, 그리고 그녀가 남긴 다잉 메시지가 유력한 증거라고 경찰은 주장했죠. 명백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1994년에 열린 재판에서 오마르는 유죄를 판결받고 18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물적 증거가 없음에도 그가 아랍인이라 차별받은 불공평한 재판이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죠. 1996년에 모로코 국왕의 요청에 따라 오마르는 부분적으로 사면을 받고 4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1998년 9월에 석방됐습니다. 오마르는 다행 메시지가 적혀있던 문에서 다른 이의 DNA를 발견했다며 2021년에 이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재심을 요청했고 항소법원은 이를 승인했지만 2022년 10월에 프랑스 조사위원회는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 당시 문이 증거로 쓰이며 법원을 오가는 사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말이죠. 오마르의 이야기는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프랑스에서 많은 논란이 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가 범인이라 확정짓기에는 동기 및 증거도 부족하고 현장에 남은 증거 역시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이죠. 이 사건 이후 철자가 들린 오마르가 나를 죽였다라는 문장은 프랑스 사람들 사이에서 오심을 지칭할 때 자주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명을 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마르.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